네, 화면 공유를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프로바빌리스틱 머신러닝 후반부를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앤 리그레션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 리그레션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끝났는데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마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까지 완전히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끝나면 이제 거기까지 하고 만약에 끝까지 못하면 다음 시간 이어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들을 다시 기억을 해보면 이제 리니어 모델이라는 걸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이제 이걸 활용해서 분류도 하고 회귀도 하고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하필 리니어 모델일까라고 하면 단순해서 그렇죠. 단순하기 때문에 이제 가장 먼저 해볼 수 있고 만약에 잘 안 되면 더 복잡한 걸 쓰고 잘 되면 그냥 단순한 걸 그대로 쓰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다루는 거는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두 개를 다루고요. 다음 챕터가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3번 probability estimation에 대한 걸 다루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분류 자체는 사실 퍼셉트론이랑 차이가 없어요. 그냥 WX의 부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WX 그 보통 이제 진한 글씨로 볼드체로 그 기울이지 않고 쓰면 이게 벡터거든요, 다. 또 이 튀어서 한번 마우스를 바꿔볼게요. 잠깐만요. 네, 괜찮아졌길 바라면서. 그래서 이제 웨이트가 뭐 이렇게 있겠죠. 어, 해결되지 않았네요. W0, W1 해서 WD까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X도 X0, 안녕하세요. X1 해서 XD까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D 차원, 이제 웨이트도 D 차원인데 보면 0번째가 추가가 됐죠. 이건 뭐였냐? 원래는 W1, X1부터 해서 땡땡땡 해가지고 WDXD 하고 플러스 B가 있었어요. 그쵸? 근데 이 B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뭐 W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 하면 뭔가 안 예쁘니까 그냥 B를 요 안에 집어넣어 버리자라는 생각을 해서 X 제로를 그냥 1이라고 해버리고 다음 W 제로를 B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 벡터에 곱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W0, X0 플러스 W1, X1 해서 땡땡땡 해가지고 플러스 WD, XD까지 갈 건데 이게 이제 B고 이게 1이기 때문에 둘이 곱하면 자동으로 B가 되죠. 그래서 여기 B가 자동으로 된다. 그래서 0번째 차원, 뭐 이미지너리 코디네이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0번째 차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이 바이어스 값을 처리를 해라. 라고 하면 이제 플러스 B라는 게 필요가 없어지죠. 그냥 W 트랜스포즈 X만 쓰면 자동으로 이제 WX를 쫙 더해가지고 플러스 B까지 하는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떠올려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쭉 더하면 이게 나오는 값이 그냥 숫자일 거예요. 벡터가 아니라. 그걸 이제 숫자를 스칼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 스칼라 값의 부호를 봅니다. 그래서 양수면 1, 음수면 마이너스 1, 뭐 또는 0 그런 식으로 이제 출력값을 내는 그런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이제 살펴보면 W가 D 플러스 1차원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D개 차원이 원래 있었고 바이어스를 위한 하나의 차원이 더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풋의 차원은 D 차원이다. 다만 이제 X0라는 걸 추가를 해서 이제 바이어스에 곱하기 위해서 B당 1을 곱하면 그대로 B이기 때문에
X0를 1이라고 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계속 넘어가서 이제 완전히 분류되지 못할 때 어떻게 했느냐를 살펴봐서 이제 뭐 0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선형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 0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보자. 인센플레를 최대한 줄여보자라고 했고요. 아예 원으로 분류가 가능한 경우에는 선으로 분류하지 않고 뭔가 논리니어한 변형을 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모델 자체가 논리니어한 걸 써야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네, 여기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인센플레러를 0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자. 그래서 미니마이즈 하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하는 방법으로서 포켓 알고리즘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건 별게 아니고 그냥 퍼셉트론 러닝 알고리즘 우리 예전에 배운 걸 그냥 쓸 건데 그냥 쓰지 말고 원래 퍼셉트론 러닝 알고리즘은 틀린 걸 찾아가지고 W에다가 틀린 거에 대한 YX를 더하면 그러면 더 좋은 W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그냥 쓰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웨이트가 한번 업데이트가 되면 얘를 이제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다 맞는지 틀린지를 세봐요. 그렇게 해서 몇 개나 틀린지를 셉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주머니에 갖고 있던 웨이트보다 성능이 더 좋으면 이제 새로운 웨이트로 갈아 끼우고요.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웨이트를. 만약에 더 안 좋다 하면 걔를 저장하지 말고 그냥 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포켓 알고리즘이었고요. 그 과정이 이제 여기 나와 있었고. 다만 이제 이게 모든 샘플을 다 계산해 봐야 되죠. 맞는지 틀린지를. 그래서 그냥 기존의 PLA는 그냥 업데이트하고 테스트 안 해보고 그냥 이거 쓰자. 그 다음에 또 랜덤한 샘플 또 뽑아가지고 아 WX 더하고 XY를 더하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쓰자 하고 그냥 무조건 썼다면 여기서는 이제 쓸지 말지를 학습 데이터를 맞추냐 틀리냐를 세보고 더 좋을 때만 쓰기 때문에 이 맞추냐 틀리냐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사례로서 손글씨 이미지를 뭐 분류하는 그런 것들을 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 데이터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데이터를 그대로 쓰면 16 바이 16이기 때문에 256개의 픽셀이거든요. 그럼 얘를 벡터로 나타내면 이제 데이터 하나가 이제 뭐 여기 흰색이니까 0, 0, 0 하다 이렇게 까만 부분이 나오면 뭐 255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뭐 그런 데이터일 거예요. 256개의 숫자로 구성된. 그러면 차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 있는 피처를 뽑고자 인텐시티, 그 이미지 전체적인 밝기랑 그다음에 시메트리, 얼마나 대칭적이냐, 이미지가. 그거를 이제 피처로서 추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2차원 평면에 나타냈더니 그래도 어느 정도 5랑 1이 좀 분리가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피처 익스트랙션을 해서 분류를 하면 더 쉽더라 하는 걸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PLA랑 새로 배운 포켓 알고리즘을 비교를 했더니 PLA는 성능이 들쭉날쭉합니다. 왜냐하면 랜덤한 샘플을 뽑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레이블이 틀릴 수도 있죠. 아니면 이미지가 이상하게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능이 떡락하겠죠. 근데 이 포켓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그 한 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이게 진짜 좋은 건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기 때문에 성능이 계속해서 좋아졌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얻은 최종적인 모델 G 값도 이제 봤을 때 기존 PLA는 좀 별로였는데 이제 포켓 알고리즘을 썼더니 좀 괜찮더라. 분류가 잘 되는 선을 찾았더라 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뭐 엠니스테이터 셋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거는 르쿤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그래서 뭐 머신러닝의 초파리로 불린다. 그래서 이제 요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우리가 만든 알고리즘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잘 되면 이제 더 복잡한 데이터로 나가는 거죠. 그런 용도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쓴 논문이 이제 세 개라고 보면 이제 그 세 개 다 이 데이터셋을 쓰고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진도, 리니어 리그레션을 보려고 하고요. 이 머신러닝에서 굉장히 유명하면서도 사실 선형대수에서도 유명하고 추정이론에서도 유명하고 뭐 어쨌든 통계학에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꼭 머신러닝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곳에서 마주칠 수 있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알고리즘이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리그레션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어떤 데이터 X, 그 다음에 Y는 라벨이겠죠. 둘 간의 관계를 뭔가 배우는 통계적인 방법이다. 관계를 배운다는 건 굉장히 모호한 표현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범위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다루는 범위가 넓어서 그래요. 그냥 X랑 Y의 관계를 찾는 자체를 그냥 리그레션이라고 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나타내기만 하면 다 리그레션이라서 이렇게 넓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는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쓰는 용어는 지금 피처죠. 이 데이터를 피처라고 부르고 있는데 뭐 그 외에도 코베레이, 뭐 베리어블 등등으로 다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죠. 그리고 레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는 뭐 레이블, 아웃풋 이런 건데 뭐 리스폰스, 뭐 디펜던트 베리어블 이런 용어로도 다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X랑 Y의 관계를 찾는 게 리그레션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n 개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x1, y1부터 해가지고 xn, yn까지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로부터 리그레션을 한다고 하면 이제 노이즈를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나오긴 했었는데 그 우리가 타겟 펑션을 구하는 거는 이제 x가 들어오면 확정적으로 어떤 y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어떤 함수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노이즈라는 게 존재해서 실제로 데이터는 이제 값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과정에서 노이즈가 섞이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노이즈가 섞인 데이터 그 레이블이 보인다라고 가정을 했었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디터미니스틱한 뭔가 확정적인 함수를 학습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로부터 라벨이 만들어지는 그 분포, 타겟 디스트리뷰션을 학습해야 된다까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가 더해졌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타겟 펑션, 이제 x가 주어지면 y가 딱 하나로 결정되는 것보다는 이 노이즈가 랜덤하게 더해지기 때문에 이제 x가 주어졌을 때 y의 분포 또는 y의 확률을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배우는 게 이제 리그레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 Y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아웃풋 또는 레이블을 잘 근사할 수 있는 그런 모델 G를 이 직선이 막 들어있겠죠. 이 하이포테시스 셋에 직선들이 막 들어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중에서 이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직선을 찾아서 걔를 G라고 하자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찾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지금 X축이 X 데이터고요. Y축은 Y입니다. 그래서 뭐 레이블 또는 아웃풋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X가 뭐 1, 2, 3, 4 이렇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뭐 우리 눈에 보이는 학습 데이터들이 막 있을 거예요. X가 1일 때 Y가 1.2, X가 2일 때 Y는 뭐 0.9, 그 다음에 뭐 X가 N일 때, 여긴 N이겠죠. Y는 몇이라고 할까요? 대충 뭐 1.8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값들은 사실 뭐 0 또는 1 이런 분류에서의 디스크리트한 값이 아니라 1.2, 0.9, 1.8 이런 컨티뉴어스한 값이 되겠죠. 연속적인 값 중에 하나일 거고요. 실수 값일 거고. 그리고 우리가 가정하기로 이 레이블이 나온 확률 분포를 예측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요렇게 종 모양으로 그릴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게 만약에 정규 분포다라고 하면 평균값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아 요런 분포에서 나왔겠거니 하고 이제 평균값도 알고 요런 분포에 나왔을 것이다. 얘도 요런 분포에 나왔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찾는 직선 이게 이제 리그레션의 결과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찾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예측한 이 분포의 평균들을 쭉 연결을 하면 직선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우리가 예측한 분포의 평균들을 잇는 직선을 찾는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면 이제 가정이 하나 필요한데 뭐 이런 게 필요해요. 호모시다스티시티라는 게 필요한데 이게 뭔 말이냐면 별게 아니고 그 이 분포를 예측을 할 때 우리가 평균은 뭐 당연히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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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혀가지고 이렇게 직선을 예측을 할 텐데 그러면 이 각 x에 대해서 분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분포가 정규 분포라면 평균과 분산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평균은 뭐 다르다 알겠는데 분산은 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너무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하기로 이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그냥 분산은 다 똑같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각 확률 분포들이 분산은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이 파란색 종들의 모양을 보면 다 똑같이 생겼죠. 막 이렇게 퍼져 있거나 막 이렇게 뾰족하거나 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가정이 들어갔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리그레션이라는 거의 어원을 살펴보면 그 이 프란시스 갤턴이라 하는 네, 기사 자기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옛날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만들었는데 리그레션 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리라는 게 뒤로라는 뜻이고요. 그레스라고 하면 뭐 프로그레스 하면 진행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그레스 그레스라는 게 이제 앞으로 가다 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그레션이라고 하면 뒤로 간다라는 뜻이고요. 뭐가 뒤로 가냐라고 하면 우리가 데이터들을 막 갖고 있잖아요. 이 데이터들로부터 수식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이 막 이렇게 찍혀 있으면 얘를 가지고 수식, 직선,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직선을 찾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리그레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연구를 하면서 리그레션을 만들게 되는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man은 부모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son은 자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키가 이제 자식의 키와 연관성이 있을까? 그래서 부모의 키를 X, 자식의 키를 Y라고 했겠죠. 그래서 연관성이 있는지 봤더니 아, 요런 그림, 요런 식으로 연관성이 있더라 하는 거를 이제 이 리그레션이라는 걸 만들어서 보여주죠. 그래서 굉장히 옛날부터 그 연구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리그레션이라는 말은 이런 이유로 붙여졌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면 그 뭔가 수량적인 반응이라고 해야죠.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x가 주어졌을 때 y가 뭐냐 하는 걸 예측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리니어 모델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리그레션이다 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연속적인 값을 예측을 한다. 컨티뉴어스한 값을 예측을 한다. 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와 리그레션, 이제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의 차이라고 하면 클래시피케이션은 디스크리트한 거, C입니다. CRETE. 디스크리트한 거. 그 다음에 리그레션은 컨티뉴어스한 거를 예측한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고요. 그래서 리그레션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아, 컨티뉴어스한 걸 예측하는 걸 리그레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블이 있죠. 데이터와 레이블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지도학습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리그레션이 뭔가요? 라고 다시 물어보면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일종이고 컨티뉴어스한 걸 예측할 때 사용됩니다. 라고 하면 정답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뭐 사회과학이나 아니면 공학이나 뭐 거의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가 주어지면 다 쓰고 있고요. 그래서 리그레션이라는 거는 이제 y가 실수다. 실수라는 거는 컨티뉴어스합니다. 그래서 뭐 0.1, 0.2, 0.23 이런 것들을 예측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또 뭐 간단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중요하진 않고요. 만약에 데이터의 차원이 1차원이다. 그냥 숫자 하나만 있다. 방금 키의 예시도 그래요. 이제 부모님 키가 뭐 아버지 키가 뭐 175다. 근데 자식의 키는 뭐 173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주어진 데이터가 아버지의 키 175 하는 숫자 하나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때는 차원이 1차원이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 확률이나 통계에서는 유니베리이라고 불러요. ATE입니다. 그래서 유니라는 거는 1이라는 뜻이에요. 1. 베리이라고 하면 변수죠. 그래서 단별량 뭐 추정 뭐 그런 거 통계 시간에 나오는데 그래서 차원이 1차원이라는 뜻입니다. 숫자 하나로 구성된 데이터들이다. 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숫자 하나로 구성된 게 아니라 여러 개로 구성된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 신용카드 승인 우리가 항상 봤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의 뭐 직업, 어떤 사람의 성별, 나이, 소득 이런 걸 다 합쳐서 이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줄지 말지를 결정할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지금 피처 4개 말씀드렸죠. 이제 디멘전이 4인 이제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을 해야 되고요. 멀티플이라는 건 뭐 여러 개라는 뜻이죠. 멀티태스킹 하면 여러 일을 동시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같은 어원이고 그래서 이때는 통계학적으로 말할 때는 멀티베리이라고 합니다. 멀티하고 베리에이트는 똑같고요. 그래서 뭐 다별량이라고 부르는데 멀티라는 게 여러 개, 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이에요. 차원이 1차원일 때만 고려를 해볼 거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1차원일 때 잘하면 차원이 많을 때도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노력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걸로 예시를 들고 가장 간단한 걸로 식을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 리니어 리그레션의 파라미터 W라고 했죠. 이 W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를 생각을 해보면 리스트 스퀘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 스퀘어는 가우스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유명한 수학자죠. 굉장히 옛날 사람이고. 그래서 이때도 뭔가 리니어 리그레션 그리고 이걸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아무튼 이 가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방법이 이제 오디너리 리스트 스퀘어라고 합니다. OLS라고 부르고요. 오디너리라는 거는 뭐 일반적인 이란 뜻이 있죠. 네, 그래서 어떻게 구하느냐? 보면 이제 sum of squared residual을 다 미니마이즈 한다라고 돼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직선을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데이터들이 막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residual이 에러라는 뜻이거든요. 에러. 그래서 에러를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요만큼 차이가 있다. 그리고 요만큼 차이가 있다. 요만큼 차이가 있다. 이만큼 차이가 있다. 라고 구했어요. 그러면 이 거리들 있잖아요. 이 거리들을 딱 다 제곱을 해서 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더한 값을 최소로 만들겠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오디너리 리스트 스퀘어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하죠. 데이터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제곱해서 싹 다 더한 다음에 그 값을 최소로 한다는 거는 이 직선이 데이터에 최대한 가깝게 만든다는 뜻이 되죠. 네. 그래서 이걸 풀면 사실은 이제 뭐 클로스드 폼 익스프레션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뭐 이 말입니다. 클로스드 폼이라는 건 이터러티브랑 반대말이거든요. 이터러티브는 반복적인이라는 뜻이라서 그 PLA가 반복적인 방법이었어요. 웨이트가 있고 얘를 이제 틀린 데이터에 대해서 한 번 업데이트하고 또 틀린 데이터가 있으면 또 업데이트하고 또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결국에 가장 좋은 함수를 찾겠다. 그래서 뭐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는 이상한데 이렇게 그어져 있다가 조금 학습을 해가지고 제일 좋은 직선을 찾겠다 하는 게 이터러티브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클로스드 폼은 이렇게 반복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 방에 제일 좋은 걸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방에 찾는다라는 뜻이라서 이제 이 OLS라는 방법은 한 번에 제일 좋은 답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되죠. 네. 뭐 이게 또 발전해가지고 OLS 말고 뭐 Generalized Least Square 아니면 Iteratively Weighted Least Square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중요하진 않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이제 리스트 스퀘어 말고도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기반의 방법들도 있고요. 이제 얘네들은 사실 좀 더
좀 더 심화된 머신러닝으로 들어가야 배울 만한 내용이라서 여기서는 다루진 않습니다. 그 외에도 뭐 베이지안을 쓰거나 아니면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쓰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요것도 더 심화된 내용으로 가면 배우실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가장 단순한 OLS, Ordinary Least Square만 다루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고 그 값, 그 리그레션하는 뭐라고 할까요? 에러를 이제 눈으로 보이게 한번 그려봤는데 이 까만색 점들은 데이터고요. 그래서 어떤 x에 대한 y 값이 존재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파란 선이 이제 우리가 예측한 직선입니다. 그래서 이 직선을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에러를 어떻게 구하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랑 이 모델 간의 차이를 재요. 이게 에러죠. 원래 이제 y 값이 x가 이만큼일 때 y가 이만큼인데 우리가 예측한 y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다음 x가 이거일 때는 원래는 y가 이건데 우리가 예측한 값은 이 파란 직선 위에 있는 요만큼이죠. 그럼 요만큼이 에러일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리면 요렇게 빨간색 직선이 되고요. 네. 그리고 에러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구하면 그 다음에 리스트 스퀘어를 한다고 하면 이 빨간 직선들의 길이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제곱을 해가지고 쭉 더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리스트 스퀘어 에러가 될 겁니다. 네. 네. 그렇게 될 거고 이게 직선일 경우고요. 그리고 평면일 경우에는 평면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잴 수 있죠.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재가지고 그 거리들의 마찬가지로 이 거리들의 제곱을 해서 싹 다 더하면 되고 이 더한 그 값을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하는 이 평면을 찾아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왜 평면이 되느냐라고 하면 x가 1차원이 아니라 2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있고 바닥에 이렇게 있고 x1, x2 이렇게 있고 위로 이제 y가 있는 형태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는 직선이 아니라 평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2차원 이상의 평면들을 다 하이퍼플레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온 모델의 형태가 조금 다르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했던 그 신용카드 승인으로 돌아오면 이걸 사실 분류 문제로 지금까지 풀고 있었어요. 뭐였냐면 어떤 사람의 정보가 주어졌을 때, 피처가 주어졌을 때 그 사람한테 신용카드를 발급해 줄 거냐, 말 거냐를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이건 사실 분류 문제죠. 이걸 이제 리그레션 문제로 바꾸려고 문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느냐라고 하면 그 각 그 고객들의 신용 한도를 정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아, 이 사람은 신용 한도를 뭐 500만 원으로 설정해 주세요. 아니면 뭐 1000만 원으로 설정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있겠죠. 데이터는 각각의 X는 마찬가지로 그 각 고객의 정보고요. 뭐 나이, 뭐 소득, 직업 이런 것들이 들어 있을 거고 그다음 Y에는 이제 신용 한도 값이 들어 있을 건데 이 데이터셋에서는 사실 정답 신용 한도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답은 어떻게 구했느냐라고 하면 원래 신용 한도를 그 계산해 주는 전문가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평가한 그 신용 한도 값을 이제 데이터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 각 고객들의 정보랑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신용 한도를 N명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해보려고 하고, 그럼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신용 한도는 실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앨리스라는 사람은 이제 뭐 12만 3천 달러고요. 밥이라는 사람은 이제 5만 7,500 달러다라고 하면 이제 좋은 사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신용카드사가 하고 싶은 거는 원래 이제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면 이 사람이 이제 신용카드 만들고 신용 한도를 정해야 되는데 그걸 정하려고 하면 신용 한도를 정해주는 전문가를 불러서 그 사람한테 이제 인건비를 주고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건비가 아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머신러닝을 써가지고 어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신용 한도를 그냥 인공지능으로 정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하려고 그 모델 G라는 걸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G가 결국에 해야 되는 거는 기존의 사람이 이제 신용 한도를 평가하던 거를 자동으로 해야 되고, 그럼 기존에 사람이 하던 그 신용 한도랑 최대한 비슷한 값을 내줘야 되죠. 그래야 잘 예측을 하고 있는 거니까 신용 한도를 그렇게 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제 그 목표가 뭐냐라고 하면 그 리그레션 자체가 이제 타겟 펑션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타겟 펑션은 이제 f가 주어진 y가 확정적으로 딱 하나 있는 건데, 이 사례에서도 사실은 조금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신용 한도를 정해주는 전문가들이 한 명이 아니라고 해볼게요. 뭐 10명 있다라고 하면 똑같은 사람을 이제 정보를 10명한테 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10명한테 신용 한도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미세하게나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떤 평가자는 뭐 앨리스의 신용 한도가 5만 달러다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5만 500달러다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5만 1000달러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그걸 이제 노이즈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평가하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델링을 할 때도 X가 주어지면 Y가 그냥 탁 하나 튀어나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바람직한 방향은 X가 주어지면 이제 신용 한도의 분포를 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10명이 대부분 이제 5만 정도를 불렀고, 일부가 뭐 4만 9천 얼마, 일부가 5만 천 이렇게 불렀다고 하면, 이제 확률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했을 때 그 앨리스라는 사람이 들어오면 신용 한도를 5만이라고 예측할 확률이 제일 높고, 5만 천이라고 할 확률도 조금 있고, 4만 9,500이라고 할 확률도 조금 있는, 그렇게 확률적으로 예측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왜냐하면 실제 데이터 자체가 노이즈가 껴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노이지 타겟, 그 신용 한도 전문가들이 다른 것 자체가 노이즈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는 모델 자체도 분포로서 예측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리그레션 한 레이블 자체가 어떤 확정적인 함수로부터 얻어진 게 아니고 어떤 분포로부터 얻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도 분포로 해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주석에도 똑같은 말이 적혀 있어요. 이제 각각의 그 전문가들은 완전히 일치하는 결과를 내진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사람마다 평가하는 신용한도가 다를 거기 때문에, 그래서 노이즈하다고 가정을 하고 분포로 예측을 하겠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알고리즘으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어, 네, 생각보다 빨리 끝날 확률도 있겠네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민 스퀘어 에러를 계속 할 거라서 이제 민 스퀘어 에러를 구합니다. 근데 어떻게 구하느냐? 아웃 오브 샘플 에러를 먼저 구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이 모델 자체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잘 되려면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든 간에 그 에러 값이 최대한 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웃 오브 샘플 에러를 최소화하는 게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모든 모델이 그렇듯이. 그래서 그걸 구해보려고 하면 어떤 x가 들어오건 간에 그 x로 예측한 모델의 아웃풋이랑 그 다음에 정답 y 간의 차이의 제곱, 이게 이제 스퀘어죠. 그것의 평균 하면 민 스퀘어가 됐습니다. 이 민 스퀘어가 최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걸 미니마이즈 하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네. 그래서 이 h를 찾는데 아웃 오브 샘플 에러를 최소로 하는 걸 찾으면은 완벽합니다. 그렇죠?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건 간에 예측한 값이랑 라벨 간의 차이가 작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다만 항상 그랬듯이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걸 그냥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정보랑 그 사람의 실제 신용 한도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웃 오브 샘플 에러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평균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 물리적으로 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expectation이라고 했고 이건 그냥 평균이라는 뜻이고요. 뭐에 대한 평균이냐? 라고 하면 x랑 y에 대한 평균이다. 라고 했는데 이 x랑 y 모든 x랑 모든 y를 모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인샘플 에러를 구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n명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지금. n명의 정보랑 그다음에 n명의 그 신용 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민스퀘어 에러를 구해가지고 그게 이제 인샘플 에러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이 인샘플 에러를 최소화해보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해보면 모델의 아웃풋에서 정답을 빼고 그걸 제곱한 거를 이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쭉 더한 다음에 사람 수로 나누면 평균 에러가 되겠죠. 그래서 민스퀘어드 에러가 잘 구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모델의 아웃풋을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하려고 해요. 우리가 직선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는 WX 플러스 B라는 형태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 W는 직선의 기울기가 될 거고 B는 바이어스라고 하죠. 그래서 얼마나 위로 밑으로 움직일 거냐가 되는데 이제 요거를 아까 전에 이 수업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W1, X1, 땡땡땡 해가지고 WD, XD까지 하고 B를 더하면 그러면 이게 이제 HX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 이제 플러스 B가 좀 거슬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바꿉니다. 플러스 B를 이제 W0 곱하기 1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W0는 그냥 B랑 똑같죠. 그 다음에 뒤에 1은 뭐 곱해지나 안 해지나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을 벡터로 바꾸자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이 W라는 벡터를 W0 사실 B죠. 그 다음에 W1 해가지고 쭉 해서 WD까지 있는 벡터. 그 다음에 X0 사실 1입니다. 그 다음에 X1 땡땡땡 해가지고 XD까지 있는 벡터. 이렇게 하고 W에 트랜스포즈를 한 다음에 둘을 곱해라 라고 하면 이 벡터는 세로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눕겠죠. 트랜스포즈가 이렇게 뒤집는 거라고 했으니까 지난 시간에. 그 다음에 이 뭐 벡터 곱이든 매트릭스 곱이든 열과 행과 앞에 행과 뒤에 열을 곱하는 형태라고 했죠. 그래서 앞에 행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얘를 높이고 보면 W0 땡땡땡 WD니까 이거랑 이걸 곱한다고 하면 이 첫 번째 행이랑 첫 번째 열을 곱해서 나오는 게 끝이죠. 그러면 W0, WX0, W1, X1, W2, X2 해서 WD, XD까지 할 겁니다. 그 식이 이 식이죠. 이 식이고요. 어, 네. 얘는 잘못 들어갔네요. 이건 빼주세요. 네. 그리고 이걸 방금 봤던 이제 W 트랜스포즈 X라는 곱으로 그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벡터의 편리함이 여기서 드러나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W0, X0를 안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걸 그냥 1부터 더하고요. 0 말고. 그다음 뒤에 플러스 B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W 트랜스포즈 X인데 W가 이 없을 거고 X는 이게 없겠죠. 그리고 뒤에 플러스 B가 생길 겁니다. 그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WX가 좀 더 보기가 좋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 퍼셉트론에서도 봤고, 그다음 지금도 보이고,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도 보이고,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보였죠. 그래서 똑같은 식이 계속 똑같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W 트랜스포즈 X라는 벡터를 우리가 이제 시그널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하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이라는 거는 만약에 바이어스를 벡터 안에 W0, X0의 형태로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그냥 W 트랜스포즈 X 형태가 될 거고요. 만약에 포함을 안 시켰다. W도 1부터 D까지, X도 1부터 D까지 라고 생각을 하면 뒤에 플러스 B를 해도 뭐 이것도 그냥 시그널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런 형태를 시그널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건 계속 나올 겁니다. 사실 뭐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나올 거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나올 거고 딥러닝에서도 계속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식이다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이제 이 숫자, 스칼라들의 곱의 합, 이거를 벡터를 통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가 사실은 각각 벡터로 존재하잖아요. D 차원의 벡터, 아니면 D 플러스 1차원으로 존재를 할 텐데, 뭐 예를 들어, 나이, 뭐, 소득, 직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한 명의 데이터가 있어요. XN이라고 있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있거나, 아니 메뉴에 1이 있다고 했죠. 바이어스를 곱하기 위한.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이게 D 차원이고 여기 1차원이 더 있습니다. D 플러스 1차원이죠, 총.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을 N명을 모아서 매트릭스로 만들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하면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좀 더 제너럴하게 표현을 하면 이제 첫 번째 사람의 데이터를 트랜스포즈를 해서 눕혀요.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 1, 나이, 소득, 직업 이렇게 생겼겠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사람 데이터를 트랜스포즈해서 눕힙니다. 그 다음 밑에다 써요. 그러면 또 1, 두 번째 사람의 나이, 두 번째 사람의 소득, 두 번째 사람의 직업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그 밑에다가 세 번째 사람에 대한 걸 써요. 1, 세 번째 사람의 나이, 세 번째 사람 소득, 세 번째 사람 직업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열을 하면 이제 n 번째 사람의 나이, 소득, 직업까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배치된 상태에서 이거 전체를 그냥 매트릭스로 묶습니다. 그렇게 하면 첫 번째 컬럼, 첫 번째 열에는 1들이 모여 있을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열에는 각 사람의 나이가 모여 있을 거고 그 엑셀에 나열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열에는 소득들이 모여 있을 거고 네 번째 열에는 직업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행에는 각 사람에 대한 게 있죠. 첫 번째 사람에 대한 거, 두 번째 사람에 대한 거 해서 n 번째 사람에 대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매트릭스의 모양, 쉐입을 생각을 해보면 세로 방향으로 몇 개가 있죠? 사람이 n 명이니까 n 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가로 방향은 몇 개죠? 이게 D개라고 했어요. 피처가 D개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를 더할 X0죠, 이거는. X0가 하나 있으니까 D 플러스 한 개일 겁니다. 그럼 매트릭스의 형태가 N 곱하기 D 플러스 한 개. 그래서 표기를 하기를 N 곱하기 D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매트릭스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고요. 쉐입은 이제 R, 뭐 실수 평면에 있는 매트릭스고 세로가 N, 그다음에 가로가 D 플러스 1인 매트릭스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첫 번째 사람의 그 신용 한도가 뭐 500만 원이다. 500. 두 번째 사람의 신용 한도가 1000만 원이다. 1000. 세 번째 사람은 400만 원이다. 300. 그래서 n 번째 사람은 200만 원이다. 200 써요. 그렇게 한 다음에 벡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세로 방향으로 쭉쭉 벡터를 만들면 벡터의 사이즈는 n이죠, 그냥. n 곱하기 1인 매트릭스라고 말을 해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벡터는 한쪽 그 가로가 1인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네, 벡터의 사이즈는 총 데이터의 개수인 n개다. 첫 번째 사람의 신용한도, 두 번째 사람의 신용한도에서 쭉 나열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표기를 할 때는 이제 실수 평면에 n 사이즈가 n인 벡터다라고 표기를 해요. 네, 그래서 각각의 컴포넌트, 각 벡터의 원소들은 각 사람의 신용 한도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실제 사례를 한번 같이 보죠. 아, 실제 사례가 아니라 좀 더 간단해요, 사실은. 간단한 사례를 한번 보면, 음, 데이터의 차원이 1이에요. 그냥 뭐, 나이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총 4명이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각 사람의 나이가 여기 첫 번째 사람의 나이, 두 번째 사람의 나이, 세 번째 사람의 나이, 네 번째 사람의 나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맨 왼쪽에는 이제 X0에 해당하는 게 있겠죠. 그 바이어스를 곱하기 위한 1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데이터는 가로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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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로로 1, X1 이렇게 있는 벡터가 이제 첫 번째 사람의 데이터에 트랜스포즈해서 눕혀놓은 형태고요. 그다음 이게 X2의 트랜스포즈, 이게 X3의 트랜스포즈, 이게 X4의 트랜스포즈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웨이트, 그 평면의 기울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직선의 기울기. 또 벡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W0, 사실은 B죠, 이거. 그 다음에 W1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도 이제 세로로 나열을 해서 벡터 형태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 레이블, 뭐 아버지의 키라고 하면 데이터를, Y를 자식의 키라고 한다면 자식의 키들이 이렇게 나와 있겠죠. 네, 첫 번째 아버지에 대한 자식의 키, 두 번째 아버지에 대한 자식의 키, 세 번째 아버지에 대한 자식의 키, 그리고 네 번째 아버지에 대한 자식의 키,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서 벡터로 만들어주면 이제 벡터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그 각 사람에 대해서 원래 계산을 다 해가지고 더해야 되는데, 매트릭스 곱할 때 보면 A11, B11, A1 그 말이 좀 꼬이는데, 저번에 한 걸 기억을 해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세모, 네모, 뭐 별표, 또 어떤 모양 해볼까요? 역삼각형, 그다음에 육각형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벡터의 트랜스포즈랑 이 벡터를 곱한다고 하면 동그라미 곱하기 별표, 그 다음에 더하기 세모 곱하기 역삼각형, 더하기 네모 곱하기 육각형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곱하기랑 더하기가 막 섞여 있는 그런 연산들을 이 매트릭스 곱으로 쉽게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도 매트릭스, 웨이트도 이제 뭐 벡터, 그다음 레이블도 벡터로 만들어가지고 곱하면, 원래는 이제 그 리스트 스퀘어를 하려고 하면, 민 스퀘어를 구하려고 하면 뭐 각 데이터에 대해서 빼고 제곱하고, 그다음 또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 빼고 제곱하고, 또 다른 데이터 빼고 제곱하고 해서 다 더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매트릭스 곱으로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트릭스를 쓰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매트릭스를 써서 하는 과정을 살펴볼게요.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 뭐 이렇게 데이터 하나하나, 이제 모델의 아웃풋이죠. 이게 HX였죠. 모델의 아웃풋이랑 정답을 빼가지고 제곱을 해서 각 데이터에 대해서 싹 다 더한 다음에 데이터 개수로 나눠서 평균을 구하겠다라고 했다면, 이거를 매트릭스 형태로 바꾸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X1 트랜스포즈 W 마이너스 Y1. 그러면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구했고,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구했고, 세 번째 사람에 대해서 구했고,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걸 제곱을 한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이게 지금 벡터잖아요. 벡터 뭐 A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 이 뜻이거든요. A 트랜스포즈 A를 하겠다. 그러면 같은 것끼리 이제 하나는 눕히고 하나는 세워가지고 곱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뭐 천천히 보시죠. 동그라미, 세모, 네모라고 할게요. 이게 A 트랜스포즈고, 그 다음 A는 세워야겠죠.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해서 A 트랜스포즈 A를 했어요. 그래서 둘을 곱해라 라고 하면
얘랑 얘랑 곱해야 되니까 동그라미 곱하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제곱 더하기 세모 곱하기 세모, 세모 제곱 더하기 네모 곱하기 네모, 네모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각각의 원소를 제곱하면서 싹 다 더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각 원소를 제곱하면서 더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각 원소를 각 원소를 제곱하면서 더하는 형태. 그래서 똑같죠. 위에랑 밑에랑.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더 쉽게 매트리스 형태로 나타내겠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얘랑 같은지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사실 단순합니다. 어, x가 뒤에다가 칠판에다 그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칠판에 그리면서 보여드릴게요. x가 지금 이렇게 생겼죠. x1 트랜스포즈가 있고 x2 트랜스포즈가 있고 땡땡땡에서 n명이니까 xn 트랜스포즈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런 말이죠. 어떤 사람의 뭐 처음에 일이 있을 거고 그다음 나이, 성별, 성별, 뭐 소득 이게 이제 x1 트랜스포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대문자 x에다가 w를 곱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다가 w를 곱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w는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w0, w1 해서 wd까지 있어요. 그럼 이렇게 곱해라 라고 하면 얘가 사실은 뭐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겠네요. 그냥 w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랑 이제 w가 다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랑 이렇게 곱하면서 더하겠죠. 그래서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해서 얘 곱하기 얘로 끝날 텐데 그럼 걔를 식으로 써보면 x1 트랜스포즈에다가 w를 한 겁니다. 그렇죠? x1 트랜스포즈고 이거는 w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제 x2 트랜스포즈 w를 쓰게 되겠죠. 이 행이랑 1열을 곱했으니까 두 번째 행 첫 번째 열에다가 쓸 거고 그다음 세 번째 행 첫 번째 열을 곱했기 때문에 세 번째 행 첫 번째에다가 쓸 겁니다. 이렇게 x3 트랜스포즈 w 이렇게 쓸 거고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xn 트랜스포즈의 w 이렇게 써서 그럼 얘네들이 지금 다 그냥 숫자거든요. 스칼라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베트 형태로 놓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y를 빼라 라고 하면 여기 y는 지금 y1, y2, y3 해가지고 yn까지 있죠. 그리고 벡터의 덧셈 뺄셈은 모양이 똑같으면 그냥 1대1로 대응해서 계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x1 트랜스포즈 w에다가 y1을 뺀 거가 첫 번째 숫자로 들어가고 다음 두 번째는 x2 트랜스포즈 w에다가 y2를 뺀 거 숫자로 들어가고 땡땡땡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xn 트랜스포즈 w에yn을 뺀 거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2번식이 이거죠. 그래서 2번식과 3번식이 똑같다 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3번식을 그 선형대수를 통해서 풀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사실 유도하기가 어렵지는 네,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해보면 이래요. 이거 아시죠? a 빼기 b의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 플러스 b 제곱. 네, 이거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우신 거를 그냥
매트릭스에다가 쓰는 건데, 벡터 또는 매트릭스에 쓰는 건데,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얘랑 이제 뭐 얘를 곱해야 되는데, 사실 앞에 거는 트랜스포즈가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얘를 트랜스포즈를 하면 둘이 자리가 바뀌면서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된 수책을 보면 간단하게 나오니까 그냥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게 이제 뭐 A 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해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 트랜스포즈 한 거랑 얘를 곱하고 그 다음 얘를 트랜스포즈 한 거랑 얘를 곱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오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AB 이게 BA 그 다음 B제곱 Y 트랜스포즈 Y 이렇게 하면 이게 B제곱이에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 플러스 B제곱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그냥 매트릭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얘네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 지우고 2라고 쓰면 그러면은 4번식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별게 아니고 그냥 A 빼기 B의 제곱을 풀었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정말 별게 아닙니다. A 제곱 마이너스 AB 2AB 플러스 B 제곱. 네. 뭐 여기 이제 중간에 했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 값 자체가 그냥 숫자예요. 3이랑 3 트랜스포즈는 똑같죠. 왜냐면 3은 그냥 숫자니까. 3을 돌려도 그냥 3이잖아요. 매트릭스는 이제 벡터는 돌리면 이렇게 눕겠지만 숫자는 돌려도 그대로입니다. 그냥 3이라서. 그래서 이 값 자체가 그냥 숫자이기 때문에 아까 여기 있었던 W 트랜스포즈 X 트랜스포즈 Y랑 Y 트랜스포즈 WX랑 XW죠. 뭐 둘이 똑같다. 둘 다 그냥 숫자 뭐 3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2로 합쳐진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간단한 선형대수를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식은 이렇게 생겼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한 예를 한번 보면요. 그 아까 봤던 차원이 1이고 데이터 개수가 4개인 거라고 하면 이제 1차원의 데이터가 이렇게 4개 있고 앞에는 바이어스를 위해서 1을 놔뒀고 웨이트는 이제 첫 번째는 바이어스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웨이트 값이 있겠죠. B입니다. 그 다음 레이블은 이렇게 4개가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쭉 해라 라고 하면 앞에 식에 대입을 쭉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1이랑 W0 하면 B죠. 그 다음에 W1, X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Y1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얘를 계산을 해보면 이제 1 곱하기 W0 플러스 X1, W1 X1, W1 그다음 마이너스 Y1 이렇게 될 거고 그 밑에는 이제 W0 플러스 이거랑 이거랑 곱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X2, W1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 Y2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요렇게 곱할 거고요. 그러면은 W0 플러스 X3, W1 그다음에 여기 똑같이 세 번째 있는 거 마이너스 Y3 맨 밑에는 W0 플러스 X4, W1 마이너스 Y4 이렇게 벡터 형태가 나올 거고요. 이제 이 각각에 있는 것들은 숫자입니다. 그냥. 그래서 뭐 3, 5, 2, 1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제곱을 하세요. 라고 하면 이제 뭐 3, 5, 2, 1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3, 5, 2, 1이랑 이제 3, 5, 2, 1 눕혀놓은 거랑 곱하라고 하면 이제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될 거고요. 9 더하기 25 더하기 4 더하기 1을 한 다음에 4로 나누면 된다. 가 최종 결과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인심플 에러를 계산할 수가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를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까지는 데이터가 어떻게 있고 얘네를 어떻게 매트릭스로 만들어서 인셈플 에러를 계산하느냐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할 내용은 그러면 이 인셈플 에러를 최소화하는 그 웨이트 벡터 W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게 이제 최종적인 모델을 구하는 과정이죠. 학습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거를 이제 5분 쉬었다가 마저 해보겠습니다.
네, 마저 해서 빠르게 끝내볼까요? 어떠세요? 어려우세요? 할만하세요? 어렵다. 쉽다. 괜찮다. 들을 만하다.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는 거는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결국에 구해야 되는 건 직선입니다. 그렇죠? 데이터들을 잘 표현하는 직선을 찾아야 되고요. 그 직선의 기울기와 바이어스 두 개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W 벡터 안에 다 들어있죠, 지금. 그래서 최적의 W를 찾는 걸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학습한다.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를 푼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면 옵티마이즈 한다. 라고 말을 해요. 최적화한다. 뭐 등등. 그래서 이제 그 최적화한 결과 정답을 이제 W 린 뭐 리니어 리그레션을 줄여서 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하려면 인샘플 에러를 뭐 아웃 오브 샘플 에러를 직접 구할 수 없으니 그에 대한 프록시로서 인샘플 에러를 구했고요. 그걸 이제 미니마이즈 하는 최소화하는 W를 찾겠다 하는 방식으로 이제 답을 구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으로 써보면 인샘플 에러를 최소로 만드는 밑에 거가 이제 알고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플레이를 최소로 만드는 W를 찾아서 그 W를 넣겠다 하는 걸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인샘플 에러 식을 그대로 대입을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민 스퀘어드 에러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쓰고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구한 아까 앞에서 막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해서 구한 식 있잖아요. 그 식을 사실 잘 살펴보면 연속이고요. 미분 가능하고 컨벡스는 이렇게 오목하게 생긴 함수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뭐 이걸 종합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최적화하기 쉽다. 그래서 굉장히 예쁘게 생긴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요. 지금 웨이트가 2차원이었죠. W0 바이어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W1 이렇게 있었고 그에 대한 이제 인샘플 에러를 쭉 포인트들을 찍어보면 그게 뭔가 이런 식의 뭔가 공면 같은 게 막 나올 텐데 그게 컨벡스라고 하면 빗살무늬 토기처럼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목하게 생겼고요. 이 밖으로 가면 이제 이게 사실 무한이 있는데 그리기 귀찮아서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무한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W랑 W0, W1에 대해서 각각의 그 에러를 다 구할 수가 있단 말이잖아요. W0, W1이 여기일 때는 에러가 요만큼, W0, W1이 여기일 때는 에러가 요만큼 그런 식으로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찾고 싶은 거는 이 에러가 최소가 되는 W를 찾겠다. 인데 그게 어딜까요? 를 생각해 보면 이 빗살무늬 토기의 가장 아랫부분 여기겠죠. 여기서 이제 에러가 제일 작으니까 그때 W를 찾으면 그게 이제 이 문제의 해답이 됩니다. 그쵸? 근데 이게 컨벡스라는 거는 좋은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 포인트에서 기울기가 얼마일까요? 기울기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이제 물을 한 방울 딱 떨어뜨렸을 때 굴러가는 속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기서 떨어뜨렸다라고 하면 엄청 빠르게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파르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딱 한가운데다 물을 딱 떨어뜨렸다 하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겠죠. 그 말인즉슨 기울기가 0이라는 거죠. 기울기가 없다. 기울기가 0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벡터에서의 기울기는 그레디언트라고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표기는 이제 역삼각형으로 하고요. 이제 W에 대한 기울기가 0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하면 이게 뭐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빗살무늬 토기 모양이다라고 하면 그때 최소화 되는 걸 찾고 싶다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고 잘 감은 안 오지만 어쨌든 기울기가 0인 포인트를 찾으면 걔가 유일하게 가장 작은 포인트입니다. 여기로 가면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제 0인 걸 찾으면 그 기울기가 0인 포인트는 유일하고 딱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그때가 이 높이가 가장 낮은, 에러가 가장 작은 그런 포인트다 하는 게 그 보장이 돼요. 개런티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죠. 그냥 기울기가 0이 되는 걸 찾으면 끝나는 거죠. 이 식에서. 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보통은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을 써요. 그래서 이거는 딥러닝에 학습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인데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비살무늬 토기 모양의 이제 컨벡스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 시작을 했다고 할게요. W가. 그러면은 기울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접선을 그리면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기울기가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서의 기울기. 그러면은 기울기의 방향은 이렇게 될 겁니다. 양수로 나올 거고. 그래서 이 기울기 방향의 반대쪽으로 웨이트를 옮겨요. 그래서 이제 W가 여기 있으면 기울기가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웨이트를 살짝 이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 기울기를 또 봐요.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뒤에다 그리겠습니다. 네, 에러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의 웨이트예요. 그냥 그 숫자 하나라고 생각을 할게요. 쉽게. 그럼 처음에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처음 초기화를 했어요. 그때 이제 에러를 계산을 해봤더니 요만큼이에요. 그럼 이때 기울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접선을 구하면 되죠. 그럼 기울기가 크네요. 뭐 어쨌든 이쪽 방향으로 기울기가 있어요. 이쪽으로 뻗었으니까.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기울기의 반대쪽으로 웨이트를 조금 옮깁니다. 이렇게. 처음에 W0라고 했으면 W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로 왔고요. 이때의 기울기를 다시 구해요. 그러면 여전히 오른쪽 방향으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반대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조금 와서 얘를 W2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전히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럼 또 반대로 가요. 이렇게 W3. 또 기울기 봤더니 또 이쪽이에요. 이리로 가요.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되게 지쳤습니다. 그래서 일로 확 보냈어요. 그냥. 그래서 뭐 W5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봤더니 아 이번엔 왼쪽으로 올라가 있죠. 그러면은 기울기의 반대 방향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기울기가 쭉쭉쭉쭉 가다 보면 이 포인트에 도달을 할 거예요. 근데 이때를 보면 기울기가 이렇게 됐죠. 기울기가 0이에요. 그때 멈추면 됩니다. 그쵸? 이걸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고요. 그레디언트는 벡터의 기울기란 뜻입니다. 기울기. 디센트는 내려간다는 거예요. 어센트는 올라간다는 뜻이고 디센트는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울기를 내려가겠다. 그래서 경사를 하강하겠다. 경사가 낮은 쪽으로 해서 계속 움직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사가 0이 될 때 멈추면 되겠죠. 그게 이제 그레든 디센트고 이게 오늘 당장에도 쓰이는 최신 딥러닝 알고리즘도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러의 기울기가 0이 될 때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때 다만 우리가 이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할 때는 에러 함수의 모양이 예뻐요. 그쵸? 이때를 찾으면 이때가 모든 웨이트 중에 가장 작습니다. 여기서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실제로 딥러닝 모델의 인샘플 에러를 구해보면 이 W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겼어요.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해서 만약에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쭉 오다가 여기 기울기 0인데 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사실 여기가 에러가 더 작죠. 여기서 끝나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갈까요? 못 가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냥 여기서 멈춥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딥러닝의 맹점입니다. 가장 좋은 곳은 못 찾아요, 어차피. 그래서 적당히 좋은 곳을 찾습니다.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고요. 이 리니어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그 에러 함수의 모양이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정확한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딥러닝으로 오면 이게 복잡하게 생겼고 정확한 정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아예 위에 있는 것보다는 이제 얘를 이 근처 지역에서 제일 작은 애잖아요. 그래서 로컬 옵티마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지역적인 최적점이라고 부르는데 거기라 도달을 하면 그래도 여기보다 훨씬 더 에러가 작으니까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학습을 해서 이제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머신러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제 딥러닝으로 가면 좋은 답을 얻기가 어려워진다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 앞에 있는 인샘플 에러 요거 앞에서 구했죠, 직접. 거기서 웨이트를 실제로 기울기를 구해버리고 그다음 그게 0이 된다라고 식으로 나타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선형대수의 특성들을 활용을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형대수 배우는 거고 그냥 별건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뭔가 제곱 형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W에 대한 2차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W가 두 번 곱해졌기 때문이죠. 그때 이제 W로 미분을 해라 라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나와요. A에다가 A 트랜스포즈를 둘이 더해가지고 물론 A는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아야겠죠. 가로 개수 세로 개수가 똑같아야 트랜스포즈 해도 모양이 똑같고 그쵸? 애초에 데이터가 이 A라는 매트릭스가 n 곱하기 n이어야 트랜스포즈 해도 더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네 이렇게 된다 하는 걸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WB는 이런 거죠. 뭐 3A를 A로 미분해라 라고 하면 3이잖아요. 이렇게 지워지고 마찬가지입니다. WB를 W로 미분해라 하면 W 지워지고 하면 B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별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W가 그냥 스칼라다, 그냥 숫자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미분 방법을 쓰면 되는데 이런 식을 W로 미분해라 라고 하면 앞에 2가 튀어나오고 이제 1 빼야 되죠. 그래서 2AW가 되고요, 이게. 그다음 마이너스 2BW는 그냥 W 지우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B. 그다음 맨 뒤에는 그냥 상수니까 얘는 W로 미분하면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벡터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요 특성들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미분하면 이제 요거 대입해서 집어넣고요. 이걸 미분하려면 이제 여기다 대입해서 집어넣고 C는 마찬가지로 W에 상관없는 그런 값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그냥 지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하는 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아까 구했던 4번식을 실제로 미분을 해보면 그 앞에 있던 걸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별게 아니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랑 요게 사실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2x 트랜스포즈 x가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x 트랜스포즈 y니까 둘 다 2가 있죠. 그래서 2를 밖으로 꺼내면 이런 식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게 0이 되게 하는 w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식을 마저 풀어보면 얘는 지금 그냥 숫자예요. 뭐 n이 4라고 했으면 4분의 2, 2분의 1이죠 그냥. 그럼 양쪽에다 2 곱하면 이거 지워지겠죠. 여기 어차피 0이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에 얘를 넘길 수 있겠죠 이쪽으로. 그러면은 x 트랜스포즈 x w는 x 트랜스포즈 y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w니까 그럼 얘를 1로 넘기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x 트랜스포즈 x 그 숫자는 넘기면 나누기가 되잖아요. 근데 매트릭스는 넘기면 역행렬이라는 인버스 매트릭스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뭐 3이었다라고 치면 3분의 1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 그대로 쓰면 x 트랜스포즈 y 그대로 썼어요. 그럼 그게 우리가 원하는 W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다 풀었나요? 그냥 이렇게 하면 W를 완벽하게 구할 수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게 아니다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아무튼 이제 요걸 0으로 만들면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방금 요식처럼 W 트랜스포즈 X, W가 W 트랜스포즈 Y랑 같아야 된다 하는 식이 되게 중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얘도 이름을 붙여줬어요. 노멀 이퀘이션이라고 이름을 줬고요. 서형대수에서 사실 중요한 식이긴 한데 머신러닝에서는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활용되는 식입니다. 네, 아무튼 이런 식을 만들고 이제 W를 구하려면 얘를 넘겨봐야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은 항상 되진 않는다. 예, 왜냐하면 뭐 서형대수나 이제 뭐 미적분학을 배우신 분은 아시겠지만 미적분학에서 다루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매트릭스를 항상 역행렬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행렬을 항상 역행렬로 만들 수가 없고 그 조건이 있습니다. 뭐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서 그게 0일 때는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만약에 역행렬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넘기면 돼요. 방금 요거처럼. 네. 요거처럼 그냥 넘기면 됩니다. 이렇게. X 트랜스포즈 X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냥 넘겨서 이렇게 하면 W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원래 아까 이렇게 생겼었죠. 거기서 이제 Y를 빼고 요 부분을 이제 X 대거라고 부를게요. 이 십자가 모양이 이제 단검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대거라고 하거든요. 대거는 단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X 대거라고 하고 이 앞에 이 부분을 그리고 이름을 붙이기를 이제 인버스인데 뭐 가짜 인버스다라고 해서 수도 인버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식이 수도 인버스라고 부르고요. 그렇게 되면 그냥 W를 정확한 숫자로 그냥 구해버린 거니까 그러면은 답은 유일하겠죠. 아까 이 최소화 되는 포인트가 유일하듯이. 그래서 유일한 정답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역행렬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수십 년 전에 이 수학하시는 분들이 만들어 놓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되게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결과를 내게끔 역행렬이 없으면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걸 써서 이제 수도 인버스를 구하고 그걸 이제 앞에다 곱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면 해가 유일하지 않아져요. 그래서 유니크 솔루션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셈플 에러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W가 여러 개가 나온다. 그래서 인버터블을 하면 해가 유일하고 그 역행열이 없는 경우에는 해가 다양하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계산이 어떻게 될까? 뭐 이론적으로는 그게 두 가지가 나뉘는 걸 알겠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X 트랜스포즈 X의 역행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역행열이 있으려면 보통은 그 X 매트릭스 자체가 이 데이터 개수 n이랑 그 가로 길이는 d 플러스 1이라고 했죠. 맨 쪽에 1이 있고 그다음 피처들이 있으니까 d 플러스 1이라고 했는데 실제 데이터는 이제 이 나이, 직업, 소득 이런 개수 세 개밖에 안 되는데 사람은 수백 명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수, 그 행의 개수가 열의 개수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때는 보통 X 트랜스포즈 X를 구하면 역행렬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수도 인버스 계산을 해가지고 Y에다 곱해버리면 그냥 W를 정확한 답을 딱 구해버릴 수가 있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죠. 굉장히 행복하고요. 근데 다만 저희가 디지털 스케일 보잖아요. 뭐 이공학부도 계시고. 근데 의료 데이터는 보통은 사람이 매우 적어요. 근데 피처는 진짜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MRI 영상을 찍었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생겼겠죠. 이게 보통 190 차원, 190 차원, 190 차원입니다. 아, 차원이 아니고 픽셀 개수가. 그러면 이 이미지의 픽셀 수를 다 세보면 190 곱하기 190 곱하기 190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몇 개죠? 대충 8000000개거든요. 800만 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얘를 요 매트릭스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 이 픽셀들을 일자로 쫙 펴요.
이 위치에 이거 넣고, 이 위치에 이거 넣고, 이 위치에 이거 넣고 해서 쭉 펴니다. 그렇게 해서 숫자들을 쭉 넣어요. 그다음 맨 앞에 1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사람 MRI 이미지, 두 번째 사람 이미지, 세 번째 사람 이미지, 해서 n 번째 사람 이미지를 하는데 그러면 이쪽의 차원이 몇 개냐? 대충 뭐 800만이었다 치면 800만 1이잖아요. 맨 앞에 바이어스를 위한 일들이 있으니까. 근데 사람은 많이 찍어봤자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실험할 때 이제 임상시험자를 모아가지고 MRI 찍고 이제 ADHD냐 아니냐를 예측을 했는데 그때 한 명 찍을 때 드는 비용이 80만 원이었거든요. 이제 연구용이니까 이제 보험이 안 될 거고. 그러면 내가 8억을 가져왔다. 그걸로 이제 찍습니다. 그럼 100명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100개밖에 안 되죠. 그러면 사람은 100명인데 데이터는 800만 차원이에요. 이때는 보통 이제 X 트랜스포즈 X를 구하면 역행렬이 없거든요. 그 선형교수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이 예쁘게 리니어 리그레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아까 선조들이 만들었다는 그 어프로시메이션 하는 그런 수도 인버스 방법을 써서 이제 요식을 구하고 걔를 이제 뒤에다 y를 곱해주면 그게 w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는 뭐 영화 추천 아니면은 그냥 적당한 분류 뭐 공장 데이터 이런 것들은 사실 차원이 되게 낮은데 의료 데이터 한정은 사실 이쪽이 더 많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앞에 이 수학하는 사람들이 얘를 연구하는데 수십 년을 쓴 이유는 이제 numerical stability 때문인데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뭐 화학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값을 재잖아요. 물리 실험을 해도. 그러면 사실 그 유효 숫자라고 아세요? 그 값이 3.141592다. 무한히 반복돼요. 그 무한한 숫자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적당히 끊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적당히 3.14 정도 됩니다. 라고 이 4까지는 믿을 수 있는 숫자예요. 라고 하는 게 이제 유효 숫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요만큼은 오차가 있잖아요, 지금. 0.001592 땡땡땡만큼의 오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막 지지고 볶습니다. 뭘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해가지고 막 수백만 번 계산을 해요. 그러면 이 에러들이 계속 쌓이겠죠. 요 숫자도 에러가 있을 거고, 또 뒤에 곱해지는 것도 에러가 있을 거고, 또 그 뒤에 더해지는 것도 에러가 있을 거고, 얘네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나비 효과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으려고 이제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개발을 했는데 이제 컴퓨터의 원리를 생각을 해보시면 소수점 이제 0.1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 플로팅 넘버라는 거 쓰기 때문에. 그래서 0.1을 표현하려면 0. 뭐 0.99999998752 뭐 이런 걸 씁니다. 그러면 또 0.0000001만큼의 오차가 생긴 거죠. 0.1을 표현하는 순간 컴퓨터로. 그럼 0.1 더하기 0.1을 했는데 실제로 컴퓨터 안에서는 0.0999998792 더하기 0.09999791을 하고 있으니까 또 0.0000002만큼의 오차가 생길 거고 그게 곱해지고 제곱하고 하다 보면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막고자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렇게 연구된 결과를 잘 쓰면 된다. 그것들이 뭐 매틀랩에 있을 수도 있고 뭐 파이썬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믿고 쓰는 게 좋습니다. 괜히 새로 구현했다가 이 에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상한 숫자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존에 존재하는 패키지들을 쓰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도 강의를 하나 열려고 하고요. 그 이제 빅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걔네들을 어떻게 불러올 것이며 걔네들을 어떻게 그 이제 정리를 하고 어떻게 머신러닝 모델에 올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의료인공지능 말고 강의를 하나 더 열어서 거기서 커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과목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헬스케어 응용 소프트웨어 그 과목을 들으시면 이제 GitHub 그 다음에 넘파이
넘파이가 이제 이런 걸 하는 툴이에요. 그다음 판다스. 얘네들을 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각자 해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혹시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4학년 정도 됐고 관심 있다라고 하면 이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가 길었고요. 네, 그래서 알고리즘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데이터가 n개가 있다라고 해서 x1, y1부터 xn, yn까지 있고요. 그다음 얘네들을 벡터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는 다 1이 있고 여기는 w는 맨 앞에 b가 있었고 그다음 w1부터 wd까지 있는 거죠. 그다음 y는 y1부터 yn까지 n개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들이 쭉 벡터로 나타나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w를 구하는 거는 수도 인버스를 먼저 구해야 되고요. 이제 x의 수도 인버스라는 걸 구한 다음에 w는 수도 인버스에다가 y를 곱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뭐 앞에서 복잡한 식들을 봤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냥 수도 인버스 구해서 거기다가 이 레이블 벡터 곱하면 끝난다. 죠. 그렇게 해서 얻은 이 웨이트 벡터를 직선으로 그리면 이제 실제로 그 데이터들이랑 에러를 쟀을 때 가장 작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고리즘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고 그냥 한 방에 계산이 되죠.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20개의 데이터가 있고 이건 이제 화학공학 관련된 데이터인데요. Y가 뭐냐? 산소의 퓨리티, 얼마나 깨끗하냐? 뭐 정화도입니다. 이 화학 증류 과정에서 생성되는 산소의 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X는 이제 하이드로카본, 탄화수소가 이제 얼마나 있느냐를 계산한 거고요. 탄화수소가 요만큼 들어갔을 때 산소의 순도가 요만큼 된다. 탄화수소가 요만큼 들어가면 산소의 순도가 요만큼 된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데이터의 차원이 1차원이죠. 그냥 탄화수소가 얼만큼 있느냐 그것만 숫자로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개수는 20개고요. 1번부터 20번까지. 그래서 포인트를 딱 찍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쪽이 X겠죠. 탄화수소 레벨, 그 다음에 탄소의 순도 Y 이렇게 있고 데이터들을 쭉 그려 플로팅 해보면 이제 이런 파란 점들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하고 싶은 거는 얘네들을 잘 배운 요런 직선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의 기울기랑 바이어스를 갖고 있는 W라는 벡터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매트릭스로 나타내 보면 데이터 매트릭스는 이제 각각의 그 탄화수소의 농도랑 앞에 바이어스를 위한 1 이렇게 있고 이게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한 거, 두 번째 데이터에 대한 거, 세 번째 데이터에 대한 거겠죠. 그래서 이게 X1 트랜스포즈고 이게 X2 트랜스포즈고 해서 맨 끝에 이제 X20 트랜스포즈까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여기가 이제 첫 번째가 Y1이라는 스칼라 숫자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Y2고 마지막이 이제 Y20인 거죠. 그렇게 해서 벡터 하나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는 매트릭스 하나로 나타낼 수 있죠. 매트릭스 사이즈는 세로가 20개, 가로가 2개죠. 왜냐하면 1 더하기 1입니다. 바이어스 위험과 1개, 그 다음 데이터의 차원 1개. 1 플러스 D 플러스 1이고요. 여기는 이제 벡터의 쉐입이 이제 그냥 20개짜리 벡터다. 원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X 트랜스포즈 X를 한번 구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얘의 역행렬을 구하려고 해봤더니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해야 될 거는 그 수도 인버스를 구한 다음에 y를 곱하는 거였죠. 그래서 수도 인버스는 이 방금 구한 이 역행렬에다가 x 트랜스포즈를 곱하면 수도 인버스가 됐었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y까지 곱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그냥 다 돼서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바이어스 B가 74.28이고 그다음 기울기가 14.95인 직선이 잘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학습된 모델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W 린이 이제 구한 답이니까 W 트랜스포즈 X로 해서 X는 W 트랜스포즈는 74.28, 14.95고요. X는 맨 앞에는 1이고 뒤에는 이제 숫자 X 그 탄화수소 농도가 들어가겠죠. W 트랜스포즈 X를 하면 74.28 곱하기 1, 그 다음에 14.95 곱하기 X 해서 14.95X 플러스 74.28라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옵티멀한, 가장 최적의 정답을 구한 거고요. 그때 인샘플 에러가 가장 작겠죠. 그래서 인샘플 에러를 구해보면 1.06. 그 다음 아웃 오브 샘플 에러를 1.45라고 써놨는데 사실 이거는 구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온 세상의 탄화수소 농도에 대한 산소의 순도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구했느냐? 테스트 데이터라는 걸 한 100개 정도 만들어서 걔네들에 대한 그 민스퀘어드 에러를 구해서 적은 겁니다. 그걸 구해봤더니 1.45다. 그래서 이 물결 표시는 근사했다는 뜻이거든요. 정확한 답을 구한 게 아니고. 그래서 테스트 에러로 근사한 값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웃 오브 샘플 에러를 못 구하니까 테스트 에러를 근사를 했고 테스트 에러 값은 1.45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려봤더니 이제 이런 직선이 나오고 잘 학습이 된 것 같죠? 데이터들이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렇죠? 에러가 작게 잘 됐어요. 그래서 이때가 제일 작다를 보장할 수 있죠, 사실은. 답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실제 예시를 가지고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뭐 파이썬으로 구현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네, 기회가 되면 구현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뭔가 리마크를 해보면 그 41페이지에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하는 과정이 나왔는데 뭐 벡터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W를 X 수도 인버스에 Y 이렇게 해서 나온다 하는 게 이제 그게 가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OLS고요. 그리고 추정 이론에서는 얘를 블루라고 불러요. 그래서 베스트 리니어 언바이스드 에스티메이터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 리니어 리그레션을 한번 보면 사실 PLA를 할 때는 데이터를 하나 뽑아가지고 웨이트를 업데이트하고 또 데이터를 뽑아서 웨이트를 업데이트하고 해서 제일 좋은 웨이트가 나올 때까지 계속 무한 반복을 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그냥 Y에다가 X 수도 인버스를 곱했더니 한 방에 탁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학습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PAA랑 비교를 하면 이제 얘는 이터러티브하다, 반복적인데 이 OLS는 어널리틱 솔루션을 냅니다. 어널리틱이라는 게 이제 한 번에 계산된다는 뜻이고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다만 이제 얘를 학습이 맞냐? 라고 하면 학습이 맞다 라고 답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부를까요? 라고 하면 이제 원스텝 러닝이라고 하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학습이 딱 되니까 이제 얘를 원스텝 러닝이라고 부르고 이게 머신러닝 또는 학습이 맞나요? 맞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신러닝이라는 건 결국에 이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일반화를 하는 거죠. 제너럴라이즈.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잘 되게 하게끔 하는 게 이제 머신러닝의 목적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최적의 W를 구하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Y 값을 예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화를 하기 때문에 머신러닝이 맞다. 그래서 그 인샘플 에러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아웃 오브 샘플 에러를 최소화하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머신러닝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머신러닝 중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은 굉장히 특이 케이스인데 그 이유는 기존의 머신러닝 그리고 뭐 지금 연구되는 딥러닝들도 모두 다 사실 이터러티브예요. 거의 대부분이.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야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리니어 리그레션을 학습을 할 필요가 사실 없죠. 그냥 한 방에 답이 나오는 그냥 매트릭스 곱만 하면 한 방에 답이 나오는 그런 방법이라서 굉장히 특이한데 근데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유명하고요. 네. 그래서
그 앞에서 봤던 뭐 인버스를 구할 수 없거나 아니면 인버스 구하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버스 구하는 거는 컴플렉시티가 5에 이제 n 곱하기 n 매트릭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매트릭스가 있으면 얘 인버스를 구하는 데는 5에 n 3승만큼의 계산량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희 알고리즘 기초 보면 뭐 해봤자 h 제곱 아니면 로그 h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3승으로 가면 굉장히 큰 값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계산량이 말도 안 되게 많아요. 데이터가 우리가 뭐 한국 사람 5천만 명에 대한 데이터로 학습을 하려고 한다 하면 5천만의 3승입니다. 그러면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래서 계산하는 게 사실상 슈퍼컴퓨터로도 불가능한 급으로 이르게 되고요. 그때 이제 역행렬을 구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로서 이제 6번 주석에 있는데 얘는 그 선형대수에 있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SVD를 써서 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뭐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수치적으로도 더 안정된 그런 값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에러가 누적되는 그런 현상을 좀 막을 수가 있다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면 인샘플 에러를 최소화하는 W를 찾을 수 있다까지는 뭐 우리가 그냥 유도를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맞는 건데 근데 out of sample 에러가 네, 좋나요? 잘 줄어드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머신러닝의 최종 목적은 out of sample 에러,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에러를 최소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뭐 답이 이미 적혀 있죠. 그런가요? 라고 하면 맞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론적으로 또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과정은 다 생략을 하고 이제 나오는 식을 보면 이제 비고 노테이션으로 n분의 d 요만큼 차이가 나더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만큼의 차이가 나지만 이제 인템퍼러를 좀 줄이면 얘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얘를 최대한 작은 W를 구하면 이제 얘도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그 차이는 대략 요만큼 정도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거를 이제 좋은 이 아웃 오브 샘플 에러를 보장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아, 요만큼 오차 빼고는 네, 보장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정확하게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요런 과정이 하나 있으면 되고 요거는 뭐 이미 했죠. 그 정답 자체가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에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 노이즈를 고려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유도를 정확하게 해보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사실 식 자체를 유도하는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보시면 되고 이 식을 해석을 해보면 좀 재밌긴 합니다. 이쪽이 이제 데이터 개수인데요. 데이터 개수가 늘어나면 인샘플 에러는 사실 이 시그마 제곱은 뭐였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데이터가 실제 정답에서 노이즈만큼 더해졌다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이, 이 노이즈의 분포를 우리가 어떻게 가정했냐 하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이런 정규 분포에서 노이즈가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그마 제곱은 노이즈의 분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뭐 통신이나 신호 처리 쪽으로 가면 이 시그마 제곱 노이즈 뭐 신호에 노이즈가 끼거나 아니면 통신할 때 노이즈가 끼면 그 노이즈를 정규 분포로 나타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을 구하면 그 분산을 구하면 그 분산을 노이즈의 파워라고 불러요. 이거 그냥 용어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되고 그 파워보다 작은데 데이터가 많아지면 그 값에 근접하죠 점점. 네,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 아웃 오브 샘플 에러는 이제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줄어들어요. 작아지는데 근데 이 시그마 제곱을 뚫고 내려가지 못해요. 얘보다 항상 큽니다. 근데 이제 둘 다 결국에는 여기로 수렴하는데 이제 인샘플 에러는 커져서 수렴하고 아웃 오브 샘플 에러는 작아져서 수렴한다. 라는 결과가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인샘플 에러는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데이터가 적을 때는 그냥 그거를 정확하게 최대한 맞춰서 이제 피팅을 해요.
데이터를 뚝뚝뚝 있다고 하면 이제 거기만 직선을 찾는 거죠. 근데 이게 데이터가 무한히 많아진다. 라고 하면 노이즈도 엄청 많이 본 거잖아요. 노이즈들을. 그래서 노이즈 자체를 학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리그레션 결과가 이 인샘플 데이터에 존재하는 노이즈까지 같이 피팅을 해서 그 에러가 커져요. 근데 다만 이 노이즈의 베리언스보다는 커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그다음 아웃 오브 샘플 에러는 우리가 아직 보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에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샘플 에러를 이제 줄이려고 하다 보면 데이터로 데이터가 많아지면 인샘플 에러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시그마 제곱까지 거의 갔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제곱만큼은 지금 잘못 배운 상태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아웃 오브 샘플 에러도 이제 시그마 제곱보다는 항상 클 수밖에 없어요. 안 본 데이터니까 당연히 이제 일정 수준보다는 클 수밖에 없는데 그 일정 수준이 어딨냐? 라고 하면 우리가 인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할 때 노이즈를 배워버려서 발생하는 그 에러만큼 보다는 더 크다. 라고 해서 이제 시그마 제곱보다는 더 크다. 근데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일반화가 잘 되니까 이제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갖고 학습했을수록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줄어들 때 시그마 제곱은 넘어서지 못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그 아웃 오브 샘플 에러에서 인샘플 에러를 뺀 값이거든요. 그래서 둘을 빼보면 이게 부호가 지금 반대니까 빼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 둘은 날아가고 n분의 시그마 제곱 곱하기 d 플러스 1 곱하기 2 그렇죠? 2 시그마 제곱에 n분의 d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냥 대략적으로 비보 노테이션으로 나타내면 이제 n분의 2 곱하기 d 플러스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말인즉슨 인샘플 에러를 줄이면 그 요만큼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만큼 차이를 갖고 이제 아웃 샘플 에러도 점점 줄어들긴 한다는 말이니까 그러면은 일반화가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에러를 줄였더니 보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에러도 줄어든다는 말이니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요만큼.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은 학습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머신러닝의 일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내용은 다 끝났고요. 오늘 강의를 요약을 한번 해보면 리니어 모델에는 이제 이번 챕터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랑 리그레션, 회귀 두 가지를 다뤘고요. 이제 다음 챕터에서는 이제 probability estimation은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은 리니어 모델은 되게 단순하게 생겼기 때문에 작은 이제 VC 디멘전을 가졌다. 이제 이거는 뒤에서 배울 거라서 중요하진 않고요. 이제 단순하게 생겼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 모델의 컴플렉시티가 낮고 모델이 복잡하지 않고 모델의 복잡도가 낮다는 거는 일반화가 잘 된다. 그 호프드 이니퀄리티에서 M이 작다는 거죠. M이 작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확률이 작아집니다. 네, 그래서 앞에 강의 자료를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데이터가 간단해 보이면 리니어 모델을 먼저 쓰는 게 상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니어 모델은 이제 웨이트랑 데이터를 둘이 곱해서 쭉 곱해서 더해야 되니까 이제 벡터로 이렇게 나타내는 시그널이라는 걸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두 가지를 비교를 한번 해보면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리니어 리그레션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레이블을 보면 클래시피케이션은 마이너스 1, 1, 신용카드 거절, 승인 그런 식으로 이제 디스크리트한 레이블이었죠. 네, 리그레션으로 가면 키가 171.3, 171.35, 171.357 이런 식으로 이제 컨티뉴어스한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 분류에서는 이제 시그널 WX를 구한 다음에 개의 부호를 보고 결정을 했죠. 부호가 양수면 1, 부호가 음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예측을 했었고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더 간단하게 그냥 W 트랜스포즈 X로 끝냈죠. 이렇게 나온 숫자 그대로 예측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러 함수는 이제 정답이랑 예측한 그 클래스가 다르면 이제 1, 같으면 0 해가지고 다른 개수를 세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었고,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민 스퀘어드 에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측값이랑 정답을 빼서 제곱한 거의 평균을 구했죠. 네. 그리고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은 NP 하드 문제다라고 했고요. 그 이유는 이제 디스크리트한 함수들을 쓰기 때문에 얘도 이제 0 또는 마이너스 0 또는 1이고 얘도 마이너스 1 또는 1이기 때문에 그 함수값 자체가 이제 x에 대한 y가 이런 식으로 컨티뉴어스한 게 아니고 이제 이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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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가 뚝뚝 끊어져 있는 그런 디스크리트한 형태이기 때문에 얘를 최적화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NP-하드 문제다라고 했고요. 리니어 리그레션은 W를 구할 때 X의 수도 인버스에 Y를 곱하면 끝나기 때문에 뭔가 반복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한 번에 정답이 계산이 된다 해서 클로스드 폼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X 트랜스포즈 X가 역행렬이 존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뉘었는데 존재하면 그냥 역행렬을 구해가지고 곱하면 끝난다라고 했고요. 존재하지 않으면 이제 선조들이 개발한 수도 인버스 구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써서 구하고 그 구한 거에다가 이제 y를 곱해가지고 걔를 정답으로 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두 가지를 가장 기초적인 머신러닝 모델로서 배웠고요. 이제 다음에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보고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뭐 레귤라이제이션, 뭐 VC 디멘전 등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딥러닝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건의사항 있으시면 얘기하셔도 되고요.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 네.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 여기까지 하고, 뭐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직접 얘기하셔도 되고, 메일을 주셔도 되고,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